안녕하세요. 양수련입니다. 저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 없지만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양수련 추리소설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추리소설을 쓰진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쓴 글은 기사 쓰기였어요. 잡지사에 다니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글이 아닌 나의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욕망이 막 샘솟기 시작하면서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렵에 딱 만난 게 영화 시나리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나리오라는 습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저보다 먼저 추리소설계에 이제 입문한 친구가 있어요. 문우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추리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성탐정 이상이라고, 김재희 작가신데, 그분의 이제 추천으로, 그래? 나도 추리소설을 한번 써볼까? 한 번도 추리소설을 써보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몇 년이 흘러서 동화를 쓰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작가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정말 저의 글쓰기가 영화에서부터 소설, 동화, 에세이까지 완전히 확장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 같은 경우는 제가 양수련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필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보는 책과 아이들이 보는 책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정확히 는 뭐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범죄를 다루는 때의 마음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쓸 때에는 뭔가 내 안에 내면에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아이들한테 내가 쓰는 글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노파심? 근데 사실은 이야기가 재밌게 나아가면 아이들이 제가 쓴 이야기 안에서도 전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캐치해낼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괜한 노파심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바리스타 탐정만은 사실 전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진열이 여기 되어 있는데 커피의 유령과 바리스타 탐정이라는 연작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커피 유령 할과 바리스타 마환 등장하는 연작 소설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 둘의 캐릭터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작이 사회상을 담은 9개의 단편을 담고 있다면 이번 바리스타 탐정은 우리의 민화 평생도 사건을 전적으로 쫓아가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중후기를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민화가 형성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양반만 그것도 뭐 고관대작 사대부가나 되어야 남길 수 있는 게 평생도잖아요. 그러면 이 평생도는 그 무렵에 민화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 민화 평생도라는 이야기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평생도가 양반의 것이 아니라 천민의 것이 된다면 어떨까? 그때는 양반들이 아닌 노비가 만약에 평생도를 갖게 된다? 남긴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평생도가 민화로 둔갑을 해서 제 소설 속에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유령할과 바리스타 탐정 환을 처음으로 만난 건 사실 2013년도 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령할의 인생이 미궁인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 책이 18년도에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책이 나온과 동시에 독자분들이 항의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미스터리가 다 안 풀렸다. 추리소설에 미스터리가 다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풀렸으니 이제 후속작이 있나 막 찾아본 거예요. 아, 당연히 없죠. 그때만 해도 그 얘기를 다 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2013년도 봄에 유령할을 만나서 그 유령할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 풀리는 이야기가 지난 8월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진짜 독자님들 성화도 있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스스로도 재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 커피 유령과 바리스타 탐정에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으니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저는 쓸 수밖에 없고, 또 독자님들의 그 바람처럼 유령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이 사람이 100년도 된 훨씬 전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민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도의 비밀을 다룬 이제 바리스타 탐정만은 평생도를 따라가는 추적형 추리 소설이에요. 그래서 당시 척박한 삶을 살았던 노비가 사대부가나 가질 수 있는 평생도의 주인공으로 그 민화 평생도에 부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화 평생도를 욕망하는 인물들이 막 등장을 해요. 나도 내 인생이 정말 명예롭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구나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민화 평생도에는 그런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민화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민화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서민들의 어떤 소원을 담기도 하고 기원을 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액을 물리치는 벽사의 역할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화 평생도라는 것이 두고두고 현대에 와서 해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얽힌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뭐랄까 가치가 있는 물건, 그런 가치가 출중한 물건들은 음영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떤 화려한 면모도 있지만 그 밑으로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우리의 민화 이야기, 그거를 추리소설로 장르적으로 풀어본 책입니다. 사실 유럽에 보면 유럽의 화가나 그 화가의 작품 그리고 그 화가의 인생 이런 것들을 소재로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이야기가 다양하게. 근데 이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빈센트 반 고흐의 뭐 일생을 다룬 뭐 열정의 랩소디, 아니면 뭐 물랑루즈, 뭐 까뮤 클루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뭐 욕망이 그린 그림 등 이렇게 정말 다채로워요. 화가나 화가의 작품들을 다룬 이야기가. 근데 이 시각적인 매체와 문자라는 매체가 조합이 되는 것도 한편으로 참 매력적인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이정명 작가의 바람의 하원 소재로 드라마 한참 됐잖아요.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와 신용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실사는 아니고 픽션으로 다루고 있는데, 또 화가의 작품은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 그림의 구도나 장면, 이미지 등을 많이 차용해서 자기 영화 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그 작품에 대한 이제 오마주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작품적으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절규나 이제 애셔의 뭐 8개의 머리, 에드워드 호퍼의 이제 철로 위의 집이나 뭐 아메리칸 고딕 등등 이런 것들이 미술 작품들의 이제 제목인데 영화 안에서 하나의 장면 이미지로 구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인 충격? 이런 걸 안기잖아요.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죠. 이 그림이 이제 영화 안에서 장면 이미지로 재탄생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술 작품이 주는 시각적인 매력 때문에 그럴 겁니다. 관객은 그런 미술 작품의 이미지를 영화 안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장면 멋있다 라고 느끼는 장면들에는 대부분 미술 작품들의 그런 어떤 구도나 이미지 이런 걸 차용한 장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 보니까 제가 그림에 대한 소재를 욕심을 내게 된 하나의 또 계기가 됐죠. 그리고 또 추리소설에 그림에 얽힌 범죄가 자주 등장해요. 왜? 명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도 될 뿐더러 그 그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또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이든 금전적으로든 아무튼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이야기가 범죄와 연류가 막 되다 보니까 작가들은 그래 저런 걸 등장시켜서 사람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이제 추리 소설에 등장시킨 그 어떤 사례를 보면 이제 노어 찬의 이제 미술품 도둑이나 미셸 비시의 이제 검은 수련 이런 거에서도 범죄와 그림이 얽혀서 벌어지는 추리 소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림에 얽힌 이제 그런 작품들을 재미난 작품들을 무던히도 쓰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미나 평생도를 통해서 바리스타 탐정 마안의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욕망의 발로죠. 저는 글로 그림을 막 그렸으니까 글로 그렸을 때는 독자들이 상상하면서 보겠지만 그림으로 그려주면 영화상의 그 미나 평생도가 주는 그 신선함? 나도 저런 삶의 주인공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12폭의 평생도를 완성을 했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K-팝, 뭐 K-패션, K-드라마, K-웹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글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얼마 전엔 보니까 세종대왕의 스토리를 외국 작가가 썼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한글이 이렇게 외국인들에도 관심이 받고 있구나 하는 데에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 일본 추리소설 전문 출판사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에 그 한국 추리소설, 이제 스릴러 이런 것만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이런 것보다 언어 예술은 가장 늦게 보급이 된대요. 왜냐하면 사실 음악이나 드라마나 뭐 패션이나 이런 거는 쉽게 소화를 할 수 있지만 언어라는 영역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소설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 전문 책을 내는 출판사가 프랑스에 생겼다니 작가인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국인이 한국 소설을 읽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많이 아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민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말 그 시절에 양반 신분에서나 즐길 수 있는
그림을 민초들이 그리고 즐겼다는 거는 정말 그 시대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심으로 굴러가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쌍놈, 종, 노비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계급이 아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술을 통한 인간의 평등을 불러오는 일이다. 제 나름의 의미도 새기게 됐어요. 우리의 민화에 관한 소설이라면 유럽의 유명한 화가나 그들의 이야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예술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데 우리의 것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화라는 게 있다. 그 시대에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그림, 그들이 그리고 즐기고 소비했던. 그래서 아직 이 바리스타 탐정 마흔의 이야기가 국내에만 있지만 언젠가는 해외로 번역되어 나가면 한국에 이런 민화의 풍습이나 이런 평생도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주 색다른데? 이러면서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의 소설을 읽고 노비의 평생도를 이제 근데 검색을 해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작가의 순수한 창작일까? 그게 의심이 돼서도 한번 찾아봤을 테고, 또 한 번은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싶어서 또 검색을 해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착각, 당연히 어딘가 있겠지 이러고 찾아본 독자님들도 분명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독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저의 소재들을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인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바리스타 탐정 마흔에 나온 노비의 평생도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영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요, 으뜸으로 치는 게 두뇌 유희? 그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소설도 사실 세분에 들어가면 이 안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퍼즐형 추리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수객기를 기반으로 한 정통 추리소설, 그리고 범죄에 사용된 트릭을 먼저 다 공개하고 범인을 잡는 도서형 추리소설이 있고요. 또 범인을 추적하는 추적형 스파이 소설,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그 단면을 파헤치는 그런 사회파 추리 소설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소설도 있고, 또 긴장감을 고조시켜가는 서스펜스 추리 소설, 또 주제의식에 좀 더 무게를 둔 순문학형 추리 소설도 있습니다. 작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소위 매니아층의 추리 소설 독자들, 이런 분들은 강력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 추리소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범죄 소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기피를 해요. 근데 추리소설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좀 더 맞는, 내가 잔혹한 걸 좀 싫어해, 그러면 순문학형 추리소설 이런 걸 또 읽게 보면 일반 진짜 순문학 소설보다 엄청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몰입감이 뛰어나거든요. 추리소설이 한번 잡으면 끝까지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장르 소설에는 작가는 판을 벌리고 독자는 책 안의 탐정과 범인을 추적해가는, 누가 범인인가,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추리를 하는 거죠. 제가 느끼는 각 분야의 매력이라면 이런 겁니다. 소설이 사건을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그런 이성적인 맛이라고 한다면,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영상미를 축적해가는 그 시각적인 맛, 또 에세이는 나의 일상,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곱씹어보는 맛, 또 동화는 아이들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했던 마음에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막 모험하는 맛,
예, 그런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 분야마다 제가 글을 쓸 때 느끼는 매력이 모두 다르거든요. 글의 그 분야, 그 글이 갖고 있는 특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 각각의 분야의 글을 쓸 때도 서로 다른 준비 자세, 이런 걸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올해 도서관 이용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지 못하는 대신에 올해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사서 읽은 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사서 보면 장점이 있죠. 뭐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 반납 기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관은 작가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를 진짜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게 하는 것도 도서관이고, 새로운 세상을 구경시켜 주는 것도 도서관이고,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는 것도 도서관이고,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질문들, 이런 거에 해답을 찾는 것도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들은 보통 집안에 이렇게 갇혀서 자기 울타리 안에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천성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정말 놀거리 투성인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앉아서 여행하는 것, 그리고 여행은 돌아다니면서 책을 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저만의 이제 세상과 만나서 대화하고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독자님들도 한 번쯤 책 한 권을 앞에 놓고 그 세계에 심취하면서 자기 안에 내적인 힘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권유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도서관을 이제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활기차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